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북한,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통일맘으로써 안 가는데 빼놓고 다 가보는데 어디 가서나 이렇게 통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연구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그 현상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북한 또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또 활동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지 될 것인가. 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통일 시대라고 안 하고 평화 시대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 정리할 일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만 오늘은 이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한번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평화롭게 같이 살려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북한을 우리가 어떤 상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지 되는데 그 정리를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저 지식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민족 앞에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청해야지 될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민족국가가 통일의 대안인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서 민족국가, 같은 한 국가를 이루어야지 될까에 대한 저의 어떤 질문인 것이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돼야지 된다. 그냥 흔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런가를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김일성 민족, 여러분 뭐 많이 들어오셨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긴 한데 일단 그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북한에서 헌법을 이렇게 개정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북한 스스로. 그런데 2012년 개정 이후에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 이렇게 스스로를 헌법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막스 레닌주의가 지도 사상이었었다면 오래전에 91년도부터 헌법 개정으로부터 주체 사상이 자기네들의 지도 이념이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가 자신들의 지도 이념이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식 문건에 그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신 분들 제가 거짓말 하나 아니면 틀린 얘기 하나 아니면 잘 모르고 얘기 하나 잘 들어봐 주세요. 자, 2012년부터 북한은 자신들을 김정일주의, 김일성주의를 자신들의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라고 헌법에 명백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담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는 그런 민족 담론이 과연 우리에게 유용한 통일론에 있어서의 베이스가 될 것인가,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뭐 독재 정권이고 3대 우상 숭배, 세습을 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야 우리 동포 아니겠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또 다시 한번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써놨잖아요. 핵심, 동요, 적대, 계층 이렇게 이미 해놓고 가장 핵심되는 그 사람들은 뭐 사상에서부터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부터 굉장히 김일성 그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체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출세하려면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과연 누구를 구분하고 누구를 구분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법한 퀘스천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 수 있어야만 북한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을 거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매국가 자매국가 담론은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담론입니다. 자매국가. 여러분 자매결을 한다 이런 말을 흔히 쓰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자매결혼을 했어. 이런 얘기 하듯이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자매국가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91년도에 유엔에 우리가 동시가입했잖아요. 국제 무대에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국가로서 행위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른 그런 삶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매국가 담론은 이런 겁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 이렇게 점령해라고 하면 그 군정하에 통치 시스템이 갖춰지잖아요. 3년 동안 북한이나 남한이나 3년 동안 소련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갖췄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해방되자마자 우리는 북에서는 북한 사회주의로 시집갔고 남한에서는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시집갔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를 했잖아요. 90년대 초반에 80년대 그 하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에 막 도미노처럼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변화를 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아주 선진적인 그런 사회주의 국가였었는데 먼저 체제 개혁을 시작을 했고 다른 나라들도 도미노처럼 그렇게 많이 넘어갔었어요. 쫙쫙 넘어와서 독일이 통일되면서부터 굉장히 사회주의권이 이 체제가 전변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것을 저는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하고 결혼을 했지만 사회주의 남편이었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은 약간 과부처럼 이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버렸다. 사실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블록 안에서 이 물물 거래를 통해서 경제가 유지되곤 했었는데 이 동구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식량난, 경제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몰아닥쳐서 북한에 그 위기가 생겼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남한은 아직까지도 이제 잘 사는 그 부자 신랑 만나서 같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남북을 이렇게 자매국가로 비유하면서 이웃해서 살고 있는 자매국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의 정황이 우리하고 정말 달랐지만 그러니까 자매는 이미 민족인 거죠. 우리는 이미 민족이기 때문에 결혼했었던 자매들이 그냥 가족이지만 그렇다고 또 같이 합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자매는 그대로 살고 결혼한 자매는 결혼한 자매대로 그 과부가 된 자매는 과부가 된 자매대로 그냥 살지만 그것이 가족인 것이고 또 민족인 것이기 때문에 민족 담론을 이렇게 앞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져오지 말고 이미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담론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역사와 그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민족적인 기본 토대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민족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민족이에요. 이미 민족인데 그렇지만 서로 너무나 달라져 있는 시집을 가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다라는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 학자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좀 더 연구해 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런 그 비유에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 담론이 우리에게 미래지향형의 어떤 통일론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달라진 그렇지만 가족인 그런 북한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그 거리 만들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이 너무나도 다른 체제의 사람들이고 시스템이고 정치 체제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 그렇다면 우리는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11월 7일 날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환영한다고 해서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서
답방을 뭐 환영한다 이러면서 매우 환영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연설 대회도 11월 18일 날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 전에 들으셨었죠? 네, 그거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저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셨나요? 아니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궁금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단체가 출범을 했냐면 백두칭송위원회 고발을 하면서 백두청산위원회라고 자기네가 이 음률을 맞춰가지고 자기네들은 백두청산위원회랍니다. 이런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성조기를 막 파기하는 그 성조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백두칭송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형사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세 차례 고발이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뭐 자유연합, 대한민국 자유연합 이러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도저히 그 모습을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세 번이나 이렇게 고소를 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이랬어요. 자, 이분들은 아까 그 연설대회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피켓 시위 합니다. 백두칭선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러면서 그 시위하는데 막 저 플랜카드 들고 니네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서는 또 이렇게 백두는 백두다. 북한 주민 100만 명의 무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렬히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재 단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되 뭘 인정할 것인가 먼저 좀 들어가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민족론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 수령님이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 감수성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랬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김일성 민족론 어떻게 볼 것인가 주체사상 여러분 뭐 너무나도 많이 듣고 오셨잖아요. 저도 북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 서적으로서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뭉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수령님이 인민들을 위해서 뭐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뭐 이렇게 항일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설화를 이야기 쫙 했을 때 감동이 되는 순간이 짧게나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민사상, 수령님의 애민사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민들에 대해서 인민들을 그렇게 아끼고 인민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막 선전선동으로 과대하게 포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를 살아갔었던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수령님에 대한 마음이 어버이 수령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북향민들이 북에 계셨을 때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제가 뭐 직접 안 가서 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짚고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근데 아무튼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 아니면 북한에서 김일성 민족론이 그 인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배경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지 그것이 뭐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리고 또 교육과 또 감수성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구나. 북한이 왜 저렇게 견고하게 아직도 3대 세습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지역은 우리 영토인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북한에 대해서 남쪽 사람들이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비록 이쪽에 오셨지만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기분 안 나빠요? 제가 아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한 20년가량 가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아우들이 있는데 그 아우들하고 이제 깊이 얘기를 해보면 이 남쪽에서 이 북쪽 자기 고향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막 너무 비난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눌 때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존중받고, 야, 북에서도 이러면은 참 좋았고, 이러면은 참, 그렇지, 공동체 지향하고, 서로 인심이 남다르고, 이런 거 참 좋지. 그러면 좀 뿌듯해하고,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남측에서는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서, 김일성 정권이 붕괴가 되면, 남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통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통일론이 지배적이에요. 그럼 그런 통일론이 한 7대3 정도 될까? 8대2 정도 될까? 그런데 현실적이냐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3조에 영토조항이 있다. 이 헌법의 영토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 우리 영토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감독하에 남측에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랬는데 유엔 자체가 38선 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38선 이남에서만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른 합법적인 정부로 우리 정부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토조항이 우리 헌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유엔도 한 번도 이렇게 한반도를 남한이 속한 영토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 전쟁 때 막 올라가서 행정관을 파견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내려오라고 한 것도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북한이 우리의 파이널 골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 협력하고 통일의 시대를 꿈꾸지만 북한하고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꼭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반도 국가로서 반도에서도 허리 잘린 국가로서 이 중국 대륙과 러시아 대륙 더 나아가서는 유럽 대륙과 연결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지 될까? 어떻게 대면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지만 길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상상력을 가동할 때 북쪽은 북한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눌려 있어야지 되겠느냐고요. 북쪽을 제가 그 조중국병 탐방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중국 국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중국 대륙이 광활한 중국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삼합 지역에 가서 그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세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 가가지고 또 이 북쪽을 상상하면 거기엔 또 러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대륙이 상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남에서 북한 이남에서 북쪽을 향한 상상력이 꽉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그 최종 목표가 아니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북한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륙의 그 네트워크의 대륙과 연결되는 연결망 속에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김일성 수령의 신화, 항일 투쟁, 무장 투쟁. 왜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백두혈통이 아직도 북한에서 강력한 담론으로 남아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진짜 옳았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신화죠. 굉장히 사실보다 부풀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냥 한 100명 정도 같이 중국에서 강만 건너면 북한 땅이잖아요. 가보신 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강 건너와가지고 일제 그 경찰서 같은데 좀 약간 이렇게 좀 총 쏘고 도망가고 했었던 그 전투인데 그걸 굉장히 많이 과장돼가지고 북한에서는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북한에 가면 묘양산에 국제친성박람관 있잖아요. 거기 제가 한 2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 동아일보에서 그 당시 보총보 전투를 동아일보에서 막 호외로 다뤘었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근데 그 사실을 동판으로 떠가지고 북한에 선물을 했더라고요.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아부한 거잖아요. 그죠? 동아일보가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일성 수령 신화 중에서 이제 북한혁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북한의 통일론이기도 해요. 북한의 통일론은 뭐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민주혁명을 이루었으니 북한 지역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혁명의 그 성공지로 만들었으니 그 민주기지로 삼아서 남조선까지도 이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혁명론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혁명론이 곧 북한의 통일론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릅니다. 남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고 인민들이 자유하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영토를 하나로 하는 것, 이게 영토, 이 영토를 하나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남한의 통일론이라면 북한에서는 민주개혁을 북한에서 했으니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니 남한으로까지 가서 완성하자라는 것이 북한의 혁명론이 곧 통일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남북이 통일론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것이 6.25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로도 이 통일론들이 변하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북한의 혁명론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조선까지도 그렇게 노동자, 농민, 혁명을 통해서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혁명인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빨갱이들이 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 북한의 혁명론이 통일론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현실적인 통일론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3대 혁명 역량 강화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국내 혁명 역량, 남조선 혁명 역량, 그 다음에 국제 혁명 역량을 갖추어서 혁명을 완성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국제 혁명 역량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90년대에 다 넘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북한 자체의 혁명 역량도 딸리고 있어요. 남조선 60년대는 열심히 남조선 혁명 역량을 강화한다고 간첩도 보내고 그다음에 정당 활동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남한에 너무 반공주의가 심해서 먹히지를 않더라. 그래서 남조선 혁명 잘 안 되겠다라고 지도부들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혁명론을 밀어붙여서 통일을 시도하려고 그랬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자 70년대부터는 이제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전쟁하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넘어간 게 70년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통일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북한이 남한에게 먹힐 것을 오히려 염려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계속 남조선 혁명론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은 이국가를 지향하지만 혁명론 속에서는 일국가를 내세우는 그런 자기 모습에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헌법 조항에서 남조선 혁명에 대한 당의 목적을 지우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혁명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화해 협력하자고 하면 되냐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속내와 또 현실과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하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북한학과 들어갔을 때 북한에 그러면 이 독재가 이렇게 강고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왜 내부에서 인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인민혁명이 왜 안 일어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보니까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체제에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싹은 이미 60년대부터 다 잘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학자들은 이제 북한의 내구성 연구를 하거든요. 북한이 왜 이렇게 다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냐. 미국도 망할 줄 알았고 김영삼 정부 때도 곧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걸 이제 학문 하시는 분들은 북한의 내구성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구조적으로 우상화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50년대 다음 넘겨줘 보세요. 60년대 종파 사건, 갑산파 수천 그런 식으로 다 쳐낸 다음에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정치에서의 자주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담론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쭉 해오는 겁니다. 66년에 이미 완성을 했어요. 이미 60년대에 독재로서 그 시스템을 완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동요, 적대계치 이렇게 성분을 구별해 놨습니다만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 아젠다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주체 사상의 원칙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 얘기만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 사회 이해할 때, 수령론 이해할 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인민 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수령이 뇌수라고 하는 거죠.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있고 눈, 코, 입, 손과 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기관마다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 몸이 그런 것처럼 사회 정치 조직도 그러하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당국가 체제라고 해요. 당이 모든 기관을 지도하고 지시하고 그러는 건데 그 당적인 그 가르침을 내리는 건데 그건 수령이 하는 거고 우리 몸의 뇌수가 그 역할을 하듯이 사회 정치 안에서는 수령이 그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수령 절대 사상인 거죠. 저는 김일성 그 주체 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이 쓴 그 논문을 쭉 읽다가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또 귀가 얇아서 감동해서 그렇지 인민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사회 정치 뭐 공동체주의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와서 딱 굉장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이 우상 중에 우상이구나.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약간 제가 이 영적인 좀 그 거부 반응이라고 할까? 딱 이 부분에서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도 장악하고 있고 국가 시스템도 장악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선택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정치 생명체론은 좋게 표현하면 어떤 집단주의,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면 이 뇌수론과 수령론에 성령론만 있으면 굉장히 또 공동체주의로서 또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김일성 그 주석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사회과학자들 또 지식인들 굉장히 또 그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지도 이념과 그 시스템을 구성할 때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주의의 어떤 그 이념을 사상을 잘 개발해 놨었던 거다. 근데 김일성 그 주석이 다 가르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사회과학 연구원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이 이론의 기초를 놨던 분이 황장엽 선생님 아니에요. 황장엽 선생님한테 제가 뭐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 이론 자체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잘 파악해서 공동체주의 안에서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인 자아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 항상 그 2단이 앞에는 굉장히 감동감아 미치다가 마지막에 가서 꼭 틀어지듯이 북한의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됐었겠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보편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지 않으면 시스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제로서 주체 사상이 굉장히 힘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엔 결의에 의해서 아까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유엔 총회 결의 112호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195호를 찾아보시면 그 사망에 아까 말씀드렸던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자유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한반도에서 유엔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정부가 우리다. 우리가 합법 정부다.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괴뢰 정부였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38선 이남에서만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반대를 했거든요.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던 북한의 그 통치권은 미국이 미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련 나가 이러면서 가면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권이 38선 이남으로만 미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정장관, 우리가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때 북한 지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얼른 민정장관을 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뭐 하는 거냐고 다시 철수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정부가 힘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주장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의 성립은 유엔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이미 국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우리만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유엔의 멤버십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미 유엔에 가입할 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만약에 갑자기 지도자가 사망해가지고 급변사태가 났는데 그럼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서 그 땅을 접수할 수 있겠느냐? No. 그 얘기는 우리가 관할권도 없고 국가로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대를 들여보내서 북한의 지역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흡수통일론을 가지고 통일을 주장하시던 분들은 북한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생각을 좀 흔히 하고 계세요. 제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국제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 사례가 된다면 이런 거죠. 우리 국민들이 북한 지역에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성공단처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군대를 파견하겠다. 이거는 됩니다. 양해가 됩니다. 그들의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영고권이 없는 데서 파견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막을 알고 보면 북한 땅이 그렇게 가서 우리가 상국기하고 싶으시면 북한에 자꾸만 진출했어야지 돼요. 개성공단도 닫을 게 아니라 그 서해평화협력지구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하고 온 건데 거기가 어디에 개성보다 더 북쪽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영역을 넓혀놨어야지 돼요. 만약에 진짜 이 흡수통일 원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거기까지 가서 우리 공장이 있고 우리 노동자들이 있고 있으면 그 사람들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영구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토 조항만 가지고 있지만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아무런 효과 없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다 알아야지 됩니다. 자, 세 번째 자매 국가 담론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인 고립을 해소하고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그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딛고 우리는 더 큰 대륙과 중국, 러시아, 유럽하고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 국가의 어떤 이점을 살릴 수가 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각 그 세력 얻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유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은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시민사회가 좀 성숙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정치 엘리트들이 그런 결정들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가닥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곳이라면 이제는 갈리고 찢기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향해서 문화와 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 남북이 합력하는 조건 하에서. 지금처럼 북한을 놓고 남남이 또 분열하고 아까 보셨죠? 그 백두 칭송위원회, 백두 청산위원회 이래가지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 또 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의 공통된 그 이해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훈련을 할 때라야만 하나님께서도 통일의 시대를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지리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그 편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북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렇게 남북이 지금 북한이 120만 정도 되고 남한이 한 60만 정도 되는 군대가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데 남북한이 한 20만 정도 적정 수준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군비를 사회적인 복지 예산으로 전환을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훈련이 가장 잘 돼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낳은 스타 서훈 국정원장님, 서훈 국정원장님하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계시는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최종건 평화군축 비서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앤드류 킴이라고 하는 CIA 한국 이런 분들이 인적인 네트워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보좌를 잘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북미가 좀 힘들어질 때 우리가 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탑다운으로 열어주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북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시절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은 얘기. 그래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파트너로 북한을 봐야지 된다. 유나이티드 뉴 코리아. 북한에서도 그 영문명에 코리아가 들어가 있고 남한에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코리아는 공통이기 때문에 고려의 어원인 거 아시죠? 유나이티드 뉴 코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바로 저런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뭘 준비해야지 될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고유하게 인정하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마음의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그래서 이런 북한과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나아갈 때 나야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요. 민족 국가가 통일의 대안인가 같은 내용입니다. 네, 새로운 통일론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매국가인데 자매국가는 좀 부끄러우니까 남북연합 전문용어로 남북연합이라고 해주시고 북한에서는 연방연합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 통일론 중에 자기네들도 이 현실을 파악해서 연방연합 이런 걸 해놨는데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합의한 게 2000년 6.15 이항입니다. 2000년 6.15 이항이 북한의 통일론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북한을 설득해서 지금 현실이 이러하니 한민족 국가는 불가하니 남북연합, 유럽연합처럼 국가연합으로 가자라고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당긴 게 6.15 이항인데 그걸 잘못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통일론, 새로운 통일론 필요한데 자매국가를 기억하시면서 국가연합 사례가 어디 있나 많이 있어요. 유럽연합이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자기 주권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물자 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새로운 통일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권과 주민 분리대응 가능한가? 저는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권은 밉지만 주민들은 불쌍하고 우리 동포잖아 라고 접근을 했는데 저 이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 사상에 동의하고 그 사상에 이렇게 묻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이 있는 거예요. 충성 경쟁을 또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정권이든 인민이든 우리는 보편적인 유엔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그 휴머니즘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매국가는 가능한데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매국가, 참 독특하니까 딱 생각하셨을 텐데 남북연합, 북한에서는 연방연합 가능하다. 유럽연합처럼.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렇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엄청 싸우고 원폭 투하고 막 그랬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을 내세워서 한반도 정책을 펴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또 미국이 북미 관계를 개진하려고 하다가도 중국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게임 속으로 우리가 또 끼어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국제사회는 냉철한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어떨 때 도와주겠어요?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도와주겠죠. 그런데 성조기 들고 자꾸만 나가시는 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기 들면 망국기를 다 들고 나가세요. 우리 열방의 깃발을 다 들고 나가시면 오케이. 근데 미국만 너무 이렇게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는 자국의 이해를 추구한다. 미, 일, 중,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의 이해는 무엇일까?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접점인데 남북이 힘을 합쳐서
상생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폭발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이분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아니에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힘이라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시면서 그 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내리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마땅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믿는 대로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면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북한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어떤 악한 길에서 떠나 정상적인 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하고 평화롭게 그래서 그냥 친인척도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상적인 국가가 되면 좋겠다. 이건 기적에 속하는 일이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강의지만 이만 마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북한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그 자매국가 좀 낯설긴 하네요. 우리의 아무튼 형제국가 혹은 자매국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분열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현대 한국 사회 역사의 한복판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